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오늘은 재벌집 막내 아들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오늘 할 얘기는 윤현우 팀장의 생존 방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송중기가 맡은 배역이죠. 이게 재벌집 막내 아들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원래 주인공의 삶이었던 거죠. 이때의 모습을 보면 어떤 방식으로 생존해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에서 함께 엮어서 좀 배울 만한 점, 그리고 위험한 포인트들, 그런 걸 좀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윤우 팀장은 미래자산관리팀 팀장입니다. 미래자산이 뭔지 아시죠? 미래자산은 이 재벌가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자산이고 미래는 어쨌건 재벌가. 그래서 이 재벌 총수들, 뭐 회장, 뭐 부회장, 그리고 그 가족들, 그들을 보필하는 일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충성을 보인다예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왜 하십니까? 근데 충성심을 가진다가 아니라 충성을 보인다거든요. 물론 윤현우 팀장은 충성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마음을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선대 회장의 책을 자기 곁에다 둔다거나 아니면 자사 제품을 사용한다거나, 예전에는 진짜 그랬었던 적이 있었죠. 제 친구들 중에도 이제 삼성전자에 핸드폰 부서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냥 뭐 아이폰 쓰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왜냐면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가 꼬투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충성을 보인다는 말은 돌려 말하면 꼬투리 잡힐 일을 하지 않는다에 가까워요. 근데 그걸 극단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지금 윤현우라는 인물이 굉장히 조심하는, 그러니까 디테일한 것을 챙기는 사람이지만, 그 디테일한 걸 챙기는 이유는 꼬투리를 안 잡히기 위해서예요. 왜냐면 임원이나 CEO들은 어쨌건 굉장히 많은 직원들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원이 어떤 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으로 판단해버려요. 어떤 한 가지 행동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건 좋지 않죠. 편견일 수도 있지. 그런데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을 대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편견을 배제하고 이 사람을 알아간다고 가정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일종의 뭐 편견이라고 할까요? 이걸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실은 생각의 지름길을 따라서 결론을 내리기가 쉽죠.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본부에서 쓸 친구를 뽑았어요. 뽑아서 이제 더 높으신 분한테 거의 최종적으로 허락을 받는 그런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면접은 아니었고, 면접이나 이런 걸 다 통과하고 일종의 체험 근무 같은 걸 하는 거였는데, 그때 이제 그 구두를 똑바로 신지 않고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소리가 났던 거. 그것 때문에 그 친구를 뽑지 말자고 하시더라고요. 내 직계 윗분은 아니어서.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너무 사소한 일이잖아. 그런데 이 말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을 제법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일이야. 어떻게 그런 사소한 걸로 그러지? 근데 이 분들은 어떤 행동에 매칭된 그룹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평가될지가 모르니, 그리고 또 저렇게 사람을 많이 대하면서 경험치가 쌓인 상태로 연세가 있으신 그런 분들은 생각보다 시야가 넓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물론 그게 편견일 수도 있고 잘못된 조건,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도 달라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공부를 하다 온 사람들이 상사 앞에서 책상에 다리를 꼬고 앉았어. 그게 뭐 무례한 일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근데 한국에서 그랬다. 그러면 들이받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차이가 이제 상사 앞에서의 행동도 시대나 경험해온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이 경험한 어떤 인물의 평가를 새로운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에 빗대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윤현우 팀장의 설정은 팀장인데 임원 이상의 급들, 재벌가의 사람과 밀접하게 붙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평가를, 사소한 걸로 인해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들은 오래 못 버티고 다 나갔을 거야. 내 조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윤호누라는 사람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구는 거고. 근데 실은 이것만 가지고 민감하게 구는 건 아니죠. 그냥 극 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이제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충성을 보이는 거가 좋은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윤현우라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확실하잖아요.
일의 우선순위도 확실하고 굉장히 차분하고 사무적인 톤으로 말하지만 실은 굉장히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고 주변을 살피지 않는 사람이죠. 이때는 오히려 이제 다시 전생이라고 할까요? 환생을 하면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긴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이때는 굉장히 치열하게 살고 있는, 그래서 회사에서 동기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안하무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 재벌가 사람들이랑 이렇게 자기가 이제 한다고 지가 뭐 재벌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뒷담화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 뒷담화를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당연히 뒷담화는 나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윤현우 팀장, 같은 팀장급이어도 윤현우 팀장을 뒷담화를 하는 이유는 자기들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윤현우 입장에서는 어울릴 시간이 없어.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옆에다 두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동기들이랑 어울리고 그들이랑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괜히 또 얘기하면 그 소문 또 얘기하면 또 개 중에는 또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또 재벌가의 가식 같은 거를 또 흥미로워하니까 또 그런 거 막 괜히 묻고. 그러니까 그런 게 피곤한 일이기도 하고 불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자기 동기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윤현우 팀장의 특이한 면이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동기든 아니면 뭐 선임이든 후임이든 정보 교류가 좀 활발해야 돼. 그래야 내가 뭐 작게라도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고 내가 도움 받을 수 있을 때 도움 받고 그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장면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뭐 충분히 그런 것도 처신을 잘 했겠죠? 하는 인물이었겠죠? 근데 이제 윤현우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한다고 했을 때는 저런 평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평판에 문제를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브랜딩을 잘해야지. 쟤는 저렇게 차가워 보이고 말 섞긴 좀 어렵지만 합리적인 성격이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옳고 그름이 확실해서 옳은 일이라면 언제든지 발벗고 최선을 다하는 친구다. 라는 브랜딩을 가지고 가면 그런 식으로 해서 관계를 맺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충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남들한테 이 재벌가의 사람들에게 내가 정서적으로 힘든 그런 것들을 토로할 수도 없어. 토로해서도 안 되고. 어떤지 어떻게 그게 돌아서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면 그동안 싸운 게 다 무너지거든요. 일종의 뒷담화가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외로운 거죠. 스스로 이제 힘든 걸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이런 동기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윤현우 팀장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오너 일가의 지시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결국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우선순위가 확실하다로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확실하다고 해서 저렇게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닌데 우선순위가 확실한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미래 자산을 위한 헌신, 물론 이건 헌신은 아니지. 오너 일가 입장에서는 그만큼 대우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어쨌건 그 오너 일가에 대한 헌신이 지금 윤현우 팀장한테는 첫 번째 우선순위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임원들이나 회장들의 사고방식은 어느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냐면,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나같이 이제 작은 사업을 작은 사업을 하고 그 임원도 좀 약간 설렁설렁했던 이제 나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가성비를 따지죠. 예산을 아끼고 고정비도 아끼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숫자엔 되게 밝으세요. 누구든 그래. 숫자는 다 밝은데 이제 그 마인드 자체가 돈이 좀 더 들어도 되니까 일이 되게 해라가 좀 더 가까운 생각이죠. 그러니까 두 말도 맞죠.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예산을 줄여서 최대의 가치를 뽑아내는. 모르겠어. 내 베이스가 산업공학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 이게 말로 하면 뭐 둘 다 맞는 말 같지만 이게 실제로 일을 해보면 되게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회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안내문을 보낸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같으면 뭐 그걸 뭐 등기 우편으로 보내든 아니면 가는 편에 들려 보내든 뭐 그럴 거잖아요. 근데 그걸 퀵으로 지금 당장 보내는 거야. 근데 이게 한 명이라면 괜찮지. 이게 뭐 몇십 명이라고 생각해보면. 그리고 이게 또 계속 자주 있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극단적인 예시죠. 근데 또 사업으로 따져보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일구신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모든 회장이 그렇다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일궜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라고 믿는 거죠. 근데 그 세계 안에서는 그 사고방식이 맞을 수 있어요. 물론 시대가 아무리 변했어도
그 자신만큼 성공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방식을 최우선으로 해서 뭔가를 지시하고 싶어 하는데, 그때 그거는 지금 시대가 변해서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어서요. 이런 제약 조건이 있어서요. 그렇게 말을 하면 벌써 피곤해지는 거예요. 야, 제약 조건 말하지 않고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해.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리고 대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했을 때 피곤해 해요. 그러니까 회장들이 이런 임원들한테 돈을 많이 주는 이유가 자기의 생각을 조직 내에 전파시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기도 하겠죠. 근데 내 생각을 그대로 조직에다가 전파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내 생각을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실행은 밑에서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회장님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뭐 지시는 거절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 일이 되도록, 시킨 대로 되도록 만드는,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거에 이제 개인이 그거를 다 맞추려고 하면, 이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사의 지시나 이런 거를 가능하면 일단 따르는 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고 틀릴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경로 우전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과거부터 해온 일이니까 그냥 그 경로에 의존하는, 지름길이 있는데도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경로 우전성인지 아니면 다른 위험성을 줄이려는 행동인지는 아직은 내 눈에 안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를 그대로 수행해보는 게 내가 그 시스템을 익히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 내 경로 우전성이 아닐까? 그 생각은 해보긴 해야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저 윤현우 팀장처럼 살면 이건 무조건 지치는 일이에요. 자기 시간이 없잖아. 실제로 저렇게 사시는, 몇십 년을 사시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 분들은 진짜 인생을 갈아 넣어서 수행을 하는 거지. 수행하는데 인생을 갈아 넣으시는 분들. 근데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걸 바랄 수도 없는 거고. 과거에는 보통 뭐 비서나 수행기사님들 같은 그런 분들을 보면 24시간 대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뭐 기사를 굳이 둬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잖아요. 아무리 회장이어도 그때그때 시간제 기사님을 불러가지고 이제 운전을 부탁드리는 경우도 많고, 이제는 물론 대기업에서 대기업 회장님들이 그러진 않지만 이런 스타트업인데 좀 성공한 그런 젊은 CEO들은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신 회장님이 젊은 나이에 성공한 스타트업 회사 오너 친구한테 뭘 좀 보내려고 비서를 통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쪽 비서 연락처를 좀 달라고. 근데 비서가 없는 거야. 처음에는 비서실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비서실장은 웬 말이야. 비서실장 있는 회사가 요즘엔 뭐 어딨어. 근데 비서도 없다는 말에 이 연세가 있으신 회장님은 서운한 거지. 기획실에서 그냥 받았을 거야, 아마 그때. 그러니까 회장님 지금 비서가 없다는 말로 지금 거절하는다는 생각, 그렇게 오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때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쳤지만, 근데 실제로 이제 비서가 없이 그냥 활동을 하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젊은 입장에서는 앱이나 이런 활용을 잘하면 특히 뭐 개인 수행비서, 뭐 개인 기사 이런 필요 없거든. 이런 직종이 필요가 없을 수 있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차이라면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윤현우 팀장은 점심을 놓치고 육개장을 먹고 막 샤워하면서 또 폰을 손에서 안 놓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밥 먹다 말고 기대를 달러가요. 그래서 돈을 주는 저 1-알파는 첫째 아들의 아내를 저렇게 이제 부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분이 회장님, 여기 이제 글씨에 가려졌는데 여기에 첫째, 그리고 이분이 이제 비대를 달아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다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남녀를 떠나서 회사에 일을 하는 사람과 회사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지 않는 사람은 확실히 사고방식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일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는 사람이 회사 사람한테 무언가를 시킬 때는 실은 조심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나는 회사 사람이 아닌데 회사 사람의, 예를 들어 뭐 사장이든 거기 임원이 내 아내다, 내 남편이다, 그것 때문에 그 회사의 직원이 내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그 경계를 넘나드는 회사가 있어요. 회사들이 있어.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통 그런 회사는 이제 망조가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워낙 크고 튼튼하면 그것조차도 하나의 권력으로 느낄 수는 있겠지.
근데 이제 저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항상 비대를 달려다닌다 이건 아닌데 그냥 여기서도 지금 2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원래 지갑에서 좀 더 꺼내려다가 20만 원을 줘요. 그게 이제 저 비대 전문 뭐 기술자를 불렀다라고 하면은 뭐 시공 해가지고 한 10만 원 줬을 텐데 내가 20만 원 줬으니까 뭐 내가 많이 생각한 거지라는 게 일을 시키는 사람의 입장인데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절대 아니죠. 저기 내가 저런 용돈 벌자고 지금 내 상사도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불려다니면서 이런 허드렛 일을 해야 되나? 라는 게 생각이란 말이야. 보통의 우리 같은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저기에서 지금 저 재벌가의 첫째 며느리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은 여기서는 마름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어쨌건 이들의 시간은 내가 활용해도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고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만약 돈을 준다? 그러면 좋아하겠지가 생각이에요. 왜냐면 나도 저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 그 참 서럽지. 참 서러운 일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윤현우 팀장이 그 뒷담화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뭐 고졸 특재 출신이라 목숨 걸고 충성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의 오른팔이라고 하지만 이제 흰 목장갑이다. 쓰고 버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은 그 수순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왜냐면 이제 총애를 하는데 총애는 할 수 있지. 그런데 이게 그 차이가 있어요. 이 회장이나 사장들이 보는 이 직원들을 구분하는 방식에는 물론 이건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군대에서도 장교랑 부사관을 나누잖아요. 부사관으로 40년 근무하면 장교보다 계급이 높아지나? 아니거든요. 물론 대우는 뭐 더 존중받고 갓 임관한 소위가 예를 들어서 원사한테 자기보다 계급 낮다고 반말하면은 바로 군장 돌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계급상으로는 갓 임관한 소위가 예를 들어서 뭐 25살이어도 거기 뭐 60대 원사, 그 원사는 이제 하사, 중사, 상사 이렇게 가는 부사관이에요. 부사관으로 아무리 그렇게 임관을 해서 원사가 된단 말이죠. 몇십 년을 근무를 하면. 근데 그 원사보다 소위가 높아요. 갓 임관한 계급상으로, 계급 구도상으로는. 그런데 소위가 이제 그랬다고 이제 원사한테 자기 할아버지 뻘인데 이래서 뭐 반말을 했다. 그러면 그 대대의 대대장이 그냥 군장 돌려버려. 군장은 뭐냐면 이제 그 군장이 한 20kg 되거든요. 그걸 메고 운동장을 도는 거야. 근데 그게 힘들어서 문제가 아니라 병사들 앞에서 돈다는 게 그거지. 바로 조인트 까고 그냥 군장 돌려버리지. 그런데 어쨌건 계급상으로는 낮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부사관은 부사관인 거고 장교는 장교인 거란 말이야. 이거는 넘나들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고방식으로 직원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윤현우는 어쨌건 지금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서 윤현우 팀장이 임원이 될까? 뭐 어떤 식으로든 대우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뭐 수행을 계속하면서 그런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렇게 헌신해가지고 어떤 뭐 C레벨까지 올라간다?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또 위에서는 어쨌건 이 사람을 원사까지 올려줬어. 그런데 얘는 대령이 되고 싶은 거야. 대령이 돼가지고 대대를 관할하고 싶은 대대장이 되고 싶은 그런 꿈으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나를 뭐야 원사를 시켜? 뭐 상사를 시켜? 예를 들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버려진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하고 했으면 그거를 한 대대를 맡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책임을 주면서 그 능력을 키워주면 좋은데 한 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 그거의 보상을 보통 그냥 돈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내가 너무 싸잡아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음. 왜냐면 이게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이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 직관에 의존해온 들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분야를 정해놓은 그 사람의 특성을 이렇게 넘나들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임원을 시킬 사람은 애초에 이제 그거에 맞게 생각을 뽑죠. 그거에 맞게 생각하고. 그래서 작은 회사였을 때 으쌰으쌰 하다가 회사가 커졌을 때 창립 멤버들이 그대로 같이 커지는 경우는
처음부터 대등한 위치였을 땐 같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직원들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대우받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직원들은 뭐 각자 나가서 다른 일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더 많죠. 그리고 외부에서 인재들이 와서 외부의 인재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좀 높은 자리나 관리직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보통 이걸 구분해 놓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 말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상사가 칭찬을 하거든요. 이거는 상사한테 이런 예를 들어서 평판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상사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사람일 수는 있죠. 근데 이것도 그 일의 업종이나 분야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좀 창의적인 일을 한다거나 토론에 의해서 계속 새로운 생각을 뽑아내야 되는 그런 회사라면 실은 두 번 말하게 하지 않는다를 칭찬으로 말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어쨌건 저 말은 스스로 방법을 찾고 결과를 낸다. 여기선 지시를 하고 상당히 군대식 문화에서 칭찬받을 만한 요소긴 하죠. 근데 이거를 조금 바꿔서 생각해보면 잘하는 직원한테는 우리 이거 할 거야 라고만 하면 기한이든 방법이든 최선의 방법으로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한테 일을 시킬 때는 크게 네 가지를 봐야 돼요. 이걸 언제까지 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할 거냐, 무엇을 만들어낼 거냐, 그리고 이걸 왜 하느냐, 이거 네 가지를 알려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일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언제까지도 필요 없어. 어떻게 해도 필요 없어.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잘할 테니까. 그리고 무엇을 결과를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도 안 알려줘도 돼. 이거 그냥 왜 하는지만 알려주면 자기가 알아서 결과를 뽑아요. 근데 일을 잘하는 애인데 게을러. 그러면 이걸 왜 하는지랑 언제까지 하는지 이 두 가지는 알려줘야겠죠. 일을 되게 못해. 그럼 방법이랑 최종 결과물의 모습까지도 알려줘야겠지.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갖고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윤호는 팀장 같은 경우에는 일을 워낙 잘하는 사람이니까 한 번 말하면 방법도 자기가 알아서 찾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결론을 뽑아내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식으로 두 번 말하게 하지 않는 사람, 모든 것에 이제 예스라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는, 무리하더라도 어떻게든 해내는 이런 사람은 의논할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그룹인 거지. 내가 의논이 가능한 대상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할 그룹이 있는 거고, 이쪽은 내가 지시했을 때 아무 불평 불만 없이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그룹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쨌건 의논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건 결국 임원급으로 아무리 헌신을 해도 임원급으로 올라서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치입니다. 이 눈치는 나설 때와 물러설 자리를 정확히 아는 것. 그러니까 알아도 모른 척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윤현우 팀장의 처세는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 있어요. 배워서 나쁠 거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각각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내 인생이 피폐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으로는 되게 욕먹을 말들이 그 옛날에 기업을 하신 분들은 되게 자랑거리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우리 직원들이 20시간씩 매일 일해 가면서 나와 함께 이 회사를 만든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이 지금 생각하면 뭐야 그렇게 혹사당했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극에서도 결국 윤현우 팀장은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윤현우 팀장의 이런 방식 중에서 취사 선택할 것만 하는 거지. 아, 저런 성향의 상사한테는 저런 태도가 좀 먹히겠구나. 뭐 이런 정도 힌트를 얻는 거지. 윤현우 팀장처럼 어떻게 살아요. 결론은 그거지 뭐. 그리고 윤현우 팀장은 자기가 무시당한다는 걸 또 안다는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분들은 훨씬 똑똑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비대를 갈면서도 1-알파보다 내가 못할 게 뭐 있냐는 생각 할 거란 말이에요. 막 회장님, 사모님이란 이유로 내가 임원인데 불려가가지고 컴퓨터에 무슨 뭐 트럼프 게임 깔아주고 있어. 그리고 막 5만 원 받아. 집에 가서. 그러면 서럽지.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쨌건 그렇습니다. 전생 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풀어보고 있는데, 윤현우 팀장의 생존 방식은 뭐 이런 거고, 뭐 우리가 취사 선택해야 될 부분이고, 화술 쪽은 조금 흥미로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진성준 부회장이죠. 진성준 부회장이 아버지랑 싸우다가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가요.
그 아버지와 싸운 이유가 근데 지금 윤현우 팀장이 있고 송중기가 지금 두 사람인 거잖아요. 윤현우이고 진도준. 아마 그 진도준을 첫째 이 진동기 회장이 이름 헷갈린다. 그쵸? 이 윤재문이 뭐 죽였거나 제거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3대의 첫째 진성준이 자기가 이제 물려받지 않겠다 이러면서 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도망가 버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손에 피까지 묻혀가면서 헌신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뒷목 잡는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도망가 버린 이 진성준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송중기인 윤현우 팀장이 가서 설득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설득을 채찍과 당근을 활용해요. 원래 모든 설득은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쓸 때 효과적이에요. 그냥 무조건 이거 하면 좋아요. 이거 꼭 하세요. 이럴 것도 아니고 이거 하면 좋아요. 꼭 하세요. 이거 지금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이게 지금 채찍과 당근이잖아요. 처음에 이거 좋아요. 꼭 하세요. 당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채찍.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 상대를 쥐락펴락 하면서 상대를 더 설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건 맞아요. 여기서 지금 윤현우가 진성준에게 했던 말들은 처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회가변 때 고려청자 깨고 꾸중 들었잖아요. 물론 나처럼 말하진 않았어. 꾸중을 들어야 했고 그때 이제 감정 조절을 못하는 건 순영의 후계자답지 못했다. 라고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었다. 자서전에서 나는 봤다. 이거는 뭐예요? 여기서는 약간 채찍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내 말로 채찍으로 하면 안 되니까 할아버지의 글을 빌려서 채찍을 때리고 그 다음에는 당근 주는 거지. 그날 이후로 진정한 자질을 고민해가지고 지금의 책임감 있고 신중한 경영인의 면모로 자리 잡았고 여기에 지금 제막식에 늦게 온 이유는 호텔에 가서 이렇게 깽판 치어서 늦은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 선대 회장의 철학을 담으려고 계속 고심하고 노력해가지고 그 시간이 걸린 거다. 그렇게 보도자료까지 준비했다. 당근 주죠. 그래서 12분에 도착하면 오늘 일 아무도 언급하지 않을 거다. 아무도 문제 삼지 못할 거다. 당근을 확실히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갔던 다른 대리 나가 있으라고 하고 아까 아버지 쓰러지는 장면을 봤거든요. 저 윤현우 팀장이. 그래서 지금 수술 중인데 네 아버지가 수술 중인데 쓰러지기 직전에 그 방에서 있었던 일은 언급하지 않겠다. 나는 입을 열지 않을 거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협박이잖아요. 실은. 말을 존중해서 했다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 이유로 이 대사가 가능해요. 하나는 드라마니까 가능한 거야. 두 번째는 윤현우 팀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뭐랄까 그 일 중심의 사람인 거죠. 인간에 대한 통찰은 있는데 일 중심의 사람이고 물론 이건 되게 특수한 케이스긴 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실제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일단 진성준 부회장이었단 말이에요. 부회장한테 팀장이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태도는 굉장히 공손하고 그랬지만 부회장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물론 저 말을 했기 때문에 진성준을 움직였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내가 만약 그 윤현우 팀장이 계속해서 진성준을 모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실은 저거는 나중에 이제 두고두고 악감정을 남겨놓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보다는 이제 쓰러지신 회장님을 대신해서 최대한 빨리 가서 그 역할을 해주실 분은 지금 진성준 부회장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도 실은 충분한 게 보통이긴 하죠. 근데 물론 또 평범하게 생각하면 골프채로 어항개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실제 회사에서 지금 윤현우 팀장식의 화술을 구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진성준이 잘했다, 윤현우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윤현우 팀장의 화술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저거를 그대로 인용하는 건 저런 방식으로 말을 하는 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케이스였고 그래서 저기에서는 채찍과 당근을 이용하는 건 좋은데 채찍과 당근은 지금 가셔도 얼마든지 좋게 다 포장해 놨습니다. 가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안 가시면 지금 회장님까지 쓰러지셔서 수술 중이시다 보니까 나중에 이 회사 전체가 뒷수습하기가 더 힘들어질 겁니다. 뭐 이런 정도로도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뭔가 나한테 악감정을 가질 만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지금 이게 드라마가 아직 마지막 회가 남았지만 아직 끝나진 않은 상태지만 결국은 이 두 사람의 대결 구도가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립을 처음에 더 부각시켜서 보여줬을 것 같고 그리고 비언어적 품위 유지라고 했는데 항상 공손한 태도면서 당당한 태도를 유지해요.
그거는 굉장히 배울 만한 태도, 배워야 되는 부분이죠. 상대한테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눈동자 흔들림 없이 상대의 눈을 보고 얘기하고 허리를 펴고 그리고 내가 숙일 때는 확실하게 숙여서 내가 숙였음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유지를 하는데 이게 그 또 하나의 주인공이죠. 여기 화면에 없는데 서민경 검사. 거기서 거기서 윤현우 팀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수년그룹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거 들었다? 성공하려는 욕심인가? 개인적인 원한인가? 수초동에서 말이 많다고 들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도 그렇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한다고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실은 상당히 공격적인 말이죠. 그래도 이제 그 끝에 마무리를 잘 했는데 이것보다는 근데 조금 더 좋게 말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인용하기는 더 좋죠. 상대를 띄워주려면 이렇게 좀 비리 떳떳하지 못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도 그런 정의로움에 기꺼이 동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증거가 인멸된 상태니까 얼마든지 보시고 혹시라도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라고 정도로 하는 게 이제 보통의 일상적인 실제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그 공격적으로 할 말을 앞에다 해놓고 그렇게 들었다 이래버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아 정말 들은 얘기를 하는구나 진심이 뒤에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많지 않지. 이제 단어에 보통 많이 사람들은 또 꽂히다 보니까 이런 맥락을 따라가면서 아,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전에 알고 손을 썼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압수수색을 해도 다 안 걸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정보력에 대한 이야기는 이건 나중에 라이브로 들려드릴게요. 나도 참 많이 경험을 했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정보력을 가진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진성준과 이 진가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볼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몇 가지 모티브가 된 역사적 사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뭐 경제적으로는 이 삼성 이야기죠. 근데 이 또 진씨 일가라는 측면에서 그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시황제 이야기인 거야. 충직스럽지만 융통성 없는 첫째 자식 부소가 있었단 말이야. 진시황 밑에. 그래서 진나라라는 거대 나라를 세웠는데 물려줄 자식이 없어. 결국은 이제 호해한테 물려주는데 호해가 그 나라를 무너뜨리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그거에 대한 역발상이 아닌가. 이게 지금 진나라인 거고 그거를 무너뜨리는 호해가 지금 저 송중기 역할인 거고. 물론 실제 역사에서 호해는 완전 천하의 개잡놈이지만 이건 지금 여기지. 리버스 한 거지. 그리고 또 이 진성준의 캐릭터는 약간 그 사도세자의 느낌도 좀 있어요. 굉장히 이제 부담감을 안고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일탈을 하며 살아온 그런 느낌. 하지만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또 진실의 면이 있는 이제 그 부분을 다음에 다뤄야겠구나. 진성준이라는 캐릭터를 조금 다뤄볼게요. 이 재벌 2세, 재벌 3세들 내 이야기. 그래요. 오늘은 이제 윤현우 팀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체적으로 좀 훑어봤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롭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